나를 바꾸는 시간 15분. 15차시. 나의 상처 치유하기.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기억하시나요? 작은 프로도가 악의 눈을 피해 반지를 옮기는 이야기죠. 작고 연약했던 프로도는 긴 여정을 통해 점점 강인해집니다. 혼자서는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홀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요. 이건 프로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나를 바꾸는 시간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발성과 에너지를 깨닫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9년) 아이의 사생활이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한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대두되었습니다. 자존감.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자존감은 타인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거울이 깨져 있다면 자신 그리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고민이 있어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학교에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부족하고 잘 못 따라와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데 문제는 집에서입니다. 우리 아이만 보면 답답하고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학원을 많이 보내도 성적은 밑바닥입니다. 얘가 커서 뭐가 될지. 참, 근데 제가 하도 닥달해서 그런지 애가 항상 풀이 죽어 있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말도 안 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를 교육하는 건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처럼 밖에서는 잘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그것에 반도 못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존감,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또 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여기 고정욱 작가님의 강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목소리는 어때요? 다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요. 열띤 분위기에 제가 처음에 무대에 올라서 정말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휠체어 탄 사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명서 말고 특별한 증명서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 카드입니다. 저 안에는 그 장애인의 종류와 그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시합니다. 지체장애 몇 급이라고 되어 있나요? 1급. 반에서 1등 좋은 겁니다. 그렇죠? 소고기 1등급. 태권도 1단, 바둑 1단, 다 일자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장애 1급만 최악이에요. 팔다리가 절단된 분은 몇 급쯤 될까요? 그 사람 0급. 그 사람들은 3급 내지 4급입니다. 나 만나면은 형님 나오셨어요? 인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굴이 괜찮습니까? 아기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동네 최고의 얼짱 베이비였다고 합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저렇게 이쁜 아기가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1살 때 몹쓸병인 소아마비에 걸려서 온몸에 열이 나면서 끙끙 앓았답니다.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려고 세웠더니 두 다리가 흐느적. 어제까지 서서 걷던 아기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선고를 합니다. 아드님은 소아마비 걸려서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3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동안클럽 회장입니다. 52년간 저는 걸어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늘 우울하죠. 4살 때 사진입니다. 4살짜리 천진난만한 아이의 저 우울한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고뇌를 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입니다. 저렇게 우울한 아기였을 때부터 인지가 생기면서 무슨 의문을 가졌냐? 왜 나만 장애인이 됐나?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왜 하필 나만 장애인이 되었나? 저 때 옆집 할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댁, 이런 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가지고 결혼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해외 입양기관에 보내버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보냈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못 만났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을 좋은 분 만나서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8살이 되니까 애들이 다 학교를 가는데 저는 못 가고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정우가 학교 가자. 엄마 어떻게 가요? 업혀라. 엄마 등에 업혀서 500m 떨어진 학교를 걸어갑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조퇴도 안 하면 주는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무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12년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툭하면 학교 안 가거나 직장에 태만히 근무하거나 자기 일 성실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저 복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나를 업고 다니신 우리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은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미인이시죠? 그 앞에 앉은 꽃미남이 접니다. 옆에 뒤에는 동생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누나는 우리 집에 식모살이하러 와 있던 사촌 누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아침에 어버다 학교에 데려다 놓고 다시 끝나면 데리러 옵니다. 하루에 2번 오십니다. 오로지 목표는 단 하나.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노고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때 우리 아버님은 군인이셔서 월남에 파병되어 가셔서 싸우러 가셨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폭탄이 또 터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의대를 가려고 했더니 의대에서 입학을 거부합니다. 장애인은 의대에 다닐 수 없어요. 몰랐습니다. 좌절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운데 흰옷 입으신 담임 선생님, 맨 오른쪽에 목발지 푼 게 접니다. 정우가, 너 왜 이러고 있냐? 선생님,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맞아요. 옆집 할머니 말한 게 맞아요. 아니다.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너가 의대라는 문으로 못 나갔지? 네. 창문으로 나가라. 그게 어디예요? 문과로 가라. 그래서 들어간 학과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입학원서를 탁 쓰고 가셔가지고는 정우가 입학원서를 넣었다. 저는 가고 싶은 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과 가려던 아이가 어떻게 문과에 가고 싶은 과가 있겠어요? 무슨 과에 넣으셨어요? 국문과에 넣었다. 아니 왜요? 경쟁률이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국문과 들어갔더니 별명이 있네. 무슨 과? 굽는과. 그렇지만 저는 그때부터 글 써서 나도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작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21살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21살 때 꿈을 세워서 작가가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4학년 때 소설 써가지고 총장님에게 상을 받은 겁니다. 이과였던 아이가 문학소년도 아니고 문예부 학생도 아니었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년간 공부했나 여러분의 암기력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논문 쓰는 3년, 몇 년이에요? 24년간 공부해서 제가 문학 박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 부를 때는 고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붕이 터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바닥이 꺼지도록 고 박사님을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내 목에서 나온 피가 앞사람 머리카락에 엉겨붙도록 고 박사님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박사님! 오냐? 자, 이렇게 박사가 됐습니다. 우리 그 할머니가 말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아이가 박사까지 됐어요. 자, 교육 잘 받았죠? 두 번째,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제가 작가가 됐습니다. 작가가 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자,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하셨어요? 한 분 계시네. 두 분, 세 분. 나머지 분들 다리가 멀쩡한데 왜 두바이도 한번 못 갔다 오시나요? 대부분 저는 방콕 장인인 줄 알지만 천만에 저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심장을 잘 부여잡고 마사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쓴 책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쓴 책은 192권, 350만 부를 판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작가냐? 천만에요. 해외에 수출된 제 책들입니다. 돈은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잘 법니다. 작가는 언제까지 돈 버나요? 4후 70년. 자, 쓸모없다고 얘기했던 할머니 말 틀렸습니다. 직업도 잘 가졌습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여자한테 인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자한테 인기 늘 짱이었습니다. 여자한테 인기가 좋으려면 남자가 뭘 잘해야 됩니까? 요걸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자와 사귀어도 여자들이 몇 개월만 지나면 웁니다. 왜 우냐? 우리 아빠가 만나지 말래.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저는 까도남이었습니다. 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러면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납니다. 또 커피 끓여주고 차 마시고 가방 들어주고 도시락 싸와요. 몇 달 사깁니다. 또 왜 그래? 우리 아빠가 다리 뭉댕이 분질러 버린대. 가. 다시 나타나지 마.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장애인은 장가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들 봤더니 다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쁜 여자들과.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장애가 문제가 아니구나.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 더. 무슨 대학이에요? 아무도 못 이기는 세계 최강의 대학. 무슨 대학? 여러분도 다 나와야 됩니다. 세계 최강의 대학. 그 이름도 거룩한 들이대. 들이대를 나오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S라인의 몸짱인 여자를 만났어요. 첫날 만나자마자 들이댔습니다. 뭐라고? 결혼합시다. 첫날 프로포즈한 사람이에요. 박수. 신혼여행 가는 사진입니다. 박수.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몇 명 낳았을까요? 저는 3 낳았습니다. 가족사진. 그래서 아들, 딸 줄여서 알딸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왼쪽에 아들, 우리 오른쪽에 딸. 우리 아들의 허벅지를 보십시오. 자, 저는 그 할머니가 말한 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행복을 혼자 먹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인세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고 선생님, 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상인데요? 나눔상. 박수. 제 뒤에 눈자 밑에 있는 사람 영화배우 유지태, 그 옆에 가수 션, 맨 오른쪽에 박상민. 전 이런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푸르메 재단에 인세 1,000만 원 기부 약정한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답이 왔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 하필이면 됐냐는 질문에 50년 만에 답이 왔어요. 정우가, 너 같은 녀석 중에 하나 정도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녀석이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알릴 거 아니냐. 그래서 눈물이 제 눈을 타고 흐르면서 더 이상은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 됐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못 찾은 분은 빨리, 열심히, 그리고 찾은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저럴 때입니다. 초등학생들 저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전국에 200번 가까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강연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왜?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초등학생한테 90도로 인사받는 사람 없습니다. 저 같은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인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소명을 찾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나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의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보죠. 고민이 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빨리 취업을 해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아버진 술만 마시면 가족을 때리고 욕하고 아버지라 어떻게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보고만 있지만 속에 화가 올라서 아버지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숨 막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만 지내요. 네, 한 아드님의 고민을 함께 보셨는데요. 술 마시고 가족에게 폭행을 행하는 아버지.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들. 하지만 가족들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의 갈등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하지만 해결의 방법을 모르는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과연 가슴속 깊이 남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지금 김영한 사회심리극 연구소 소장님께 그 해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죠. 일단 레드카펫 이거 아무나 못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밟아도 되는지.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거기 입원한 건 아니고요.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상담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별자리 사회심리극 연구소라고 해서 심리극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제가 15년 동안 심리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상처를 다뤘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심리극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이 비느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심리극이 도대체 뭔지 짧게 설명드리고 제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극을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고요. 1920년 정신과 의사인 자콥 레비 모레노 박사에 의해서 처음에 제창이 됐습니다. 심리극은 개인 중심극이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 상처, 내면을 다루는 그런 심리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심리극이 들어온 건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목적으로 해서 치료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90년이 넘어가면서 일반인들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활용할 만큼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제가 타 방송에서도 이제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두 번씩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중요한 건 개인 내면의 상처를 다루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리극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연출자가 있죠. 연출은 오늘 제가 진행을 하고, 연출자는 주인공이 올라오시면 내면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즉흥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그게 흘러가는 전체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조자라고 있는데 이 보조자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즉흥적인 역할을 해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의 역할, 친구의 역할, 때로는 내 마음의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의 핵심 갈등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즉흥적으로 그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이 있겠죠. 주인공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관객이 되고 심리극은 연극하고 좀 달라서요. 심리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인공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관객들이 주인공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인공이 나와서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내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끝난 다음에 관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 상처를 꺼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맞지 않았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그 주인공이 입고자 하는 옷을 여러분들이 입혀주는 작업이 아마 그 쉐어링,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심리극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15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한데 첫 번째 사례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기억이 되죠. 전화가 왔어요. 14살 여학생이었고 굉장히 떨린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심리극 상담을 꼭 받고 싶어 했어요. 지방이었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집을 나올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자기를 감금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 엄마랑 이혼하면서 아버지는 알코올에 빠지고 나가시면서 문을 잠궈 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서 몰래 집 밖에 나와서 공중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빠 몰래 선생님을 만나러 올라갈 텐데 제 마음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올라오라 그랬고 토요일 날 만났고요. 그때 그 여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동안 그 내가 성폭력을 당했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아픔을 다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례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와 연결이 돼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시설에 아버지랑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했고요. 그랬던 사례가 있었고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사례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인데요. 이 사례도 이제 좀 몇 년 전에 했었던 사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폭력을 당하면서 같이 결혼 생활을 10년, 15년, 20년 이혼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십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저렇게 맞으면서 어떻게 이혼을 안 하고 살아갈까? 물론 뭐 아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가정폭력 여성들 심리극을 해본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릴 때 폭력에 노출됐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거기에 늘 익숙해져 있고 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또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있대요. 불쌍하고 연민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역동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폭력이 있지만 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처도 어린 시절에 좀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결국에는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상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한테 또 대물림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사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부부 심리극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비 부부들 있죠. 저는 사실 우리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배워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결혼하신 분도 계시면 저도 결혼했지만 부모 역할,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배우질 못했어요. 그거는 부모님의 한 모습,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또 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그런 역동들이 굉장히 또 자녀한테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들이 서로의 상처들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내 2세,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상처를 대물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부분들이 예비 부부들한테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인데 첫 번째,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를 내가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나의 어떤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자녀,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상처가 되물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내 스스로가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이 자발성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자발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궁 밖에서 내 머리가 빠져나오는 순간 이 자발성을 이미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뱃속이 얼마나 안전한 공간입니까? 그 안전한 공간을 어머니 밖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직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굉장히 엄마가 다 보호해주고 안전한 공간인데 자기 스스로가 10달이 되면 엄마한테 산통을 보냅니다. 엄마, 나 나갈 때가 됐어요. 엄마는 아이를 받을 준비하죠. 세상 밖에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 직면하는 에너지, 즉 자발성은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모레노 박사가 이야기한 거고요. 심리극도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Here and Now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나의 자발성을 믿는다면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데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정신과 병원, 심리치료 이런 거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았다, 상담을 받았다, 그럼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이상하게 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터지기 전에 마음의 상처가 터지기 전에 그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비느자를 하나 가져왔고요. 비느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객 중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심리극을 한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히어앤나우에서 내가 한번 주인공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나와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앉아서 네.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잘 나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이고요. 대학생 유재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길진 않지만 사실 제가 심리극, 개인 심리극 하면 2시간,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막 5분씩 짧게 나오니까 저거 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즉흥극이고 그냥 흘러가서 진행하는데 좀 짧게 진행해 볼게요. 어떤 상처,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 이제 앉아서 저도 들어봤는데 좀 어렸을 때에 좀 아픈 기억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좀 토해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요. 어렸을 때 운동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태권도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목표는 정말 운동선수면은 자신의 가슴에 이제 태극기 하나 박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일 겁니다. 근데 네. 그 꿈과 목표를 좀 잃게 되어서 그 이유가 뭐죠? 아픔을 이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내 꿈을 좀 저버리게 됐던. 네, 목표는 정말 확고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예, 지금도 그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을 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컴플렉스적으로 좀 가지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두 마음이 들어갈 테니까 네. 저는 열등감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우리 도와주실 마음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는 열등감으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 주인공의 또 다른 마음을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난 너의 열등감이야. 너도 알겠지만 그때 네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 키가 작아서 그걸 해내지 못했어. 넌 앞으로도 날 물리치지 못할 거야. 넌 내가 계속 방해할 거니까. 네가 뭘 하든지 난 너의 열등감으로 널 방해할 거야. 아니야. 그래서 넌 자신감을 잃게 만들 거지. 저 소리 듣지 마. 넌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이미 시작됐어. 이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넌 절대 평생 너가 이렇게 발목 잡혀 살 거야?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다면 나한테 당당해져야 돼. 나한테 당당해질 수 있어? 너 너- 같은 마음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말이야.
꺼지라고 말해봐. 절대 너 못할 당당할 수 거야. 있어. 넌 절대 못해. 꺼지라고 해. 넌 내가 평생 따라다닐 거니까. 더 이상 들러붙지 말라고 말해. 꺼지라고 말해. 큰 소리 외쳐. 절대 못할 걸? 더 이상 저 소리 듣지 마. 언제까지 더 당할 거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뭘 하든지 하지 마. 너 마음의 주인이 너야. 넌 어차피 실패하게 될 거고 또 상처받을 거야. 아니야, 당당해질 수 있어. 봐봐, 나한테도 당당해지지 않잖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 소리 물리쳐. 난 너 잘 알아. 더 이상 지지 마. 나한테 할 얘기 없지? 내가 널 그렇게 데리고 와도 되겠지? 벗어나. 소리 쳐봐. 못할 걸? 큰 소리 쳐봐. 어디 해봐. 떠나라고. 나가줄 테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고 말해. 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해봐. 해봤잖아. 지금 해봐. 못하겠지?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꺼지라고 해. 당당해지라고. 어깨 펴고. 어깨 펴. 절대 못할 거야. 큰 소리 외쳐. 날 똑바로 봐. 꺼지라고 해.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쳐다보지 마. 날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어디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 너 같은 마음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럼 나가줄 테니까. 꺼지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어. 당당하게. 쳐다보고 꺼지라고 할 수 있어, 넌. 못하겠지? 할 수 있어. 해봐. 그게 바로 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저 소리 이제 뿌리쳐. 언제까지 발목 잡혀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렇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내가 널 앞으로 계속 괴롭히고 방해할 거야. 그것만 알아도. 중요한 건 네가 뭘 하든 날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야. 절대로 아니야. 속지 마, 이제 더 이상. 다음에 안 보자. 속을 거지?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잠깐 마음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사실 여기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을 좀 물리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순간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네, 그게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좀 이제 느꼈던 부분도 있었고요. 난 저만의 누구나 다 아픔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냥 자진해서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뭔가 제 안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낸 그런 짧은 시간이 기억. 조금 더 필요했다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짧게 보여주더라고 좀 강연 시간에 좀 지체가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자발성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발성입니다. 우리는 잊고 살았고요. 그 자발성으로 모든 문제, 상처를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자발성을 믿고 그 상처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그맣고 큰 상처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어루만져주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심리학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자발성을 믿고 직면해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두 강사님의 특강 재미있게 들어보셨어요? 우리 안에는 자발성이라는 힘이 있다. 그것으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라는 말씀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두 분의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청중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의를 들으며 여러분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네, 먼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자신 안에 있는 자발성을 믿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 안에서 아픔을 겪을지라도 우린 그것을 이겨낼 자발성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공감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항을 실천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강의를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릎을 탁 치고 두 눈을 반짝이도록 공감한 문구가 있으셨어요? 여기에 공감 문구 중에 여러분이 가장 공감한 문구를 선택하고 공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 자존감은 자제력을 낳는다. 이 둘을 겸비하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말한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신 나만의 공감 문구를 다운로드해서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설정하거나 인쇄하셔서 책상이나 지갑에 넣어두시고 자주 꺼내어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자발성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겠죠? 이것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 15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퀴즈를 통해 오늘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